집에 뭐 오래된 문서나 뭐 골동품 같은 거 더 있으시죠, 다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실 텐데 집안의 가보라고 물려받은 이 유품 도자기가 가짜였다.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연을 꽁트로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아주 귀한 도자기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걸작이라면서요. 저는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골동품을 감정하는 TV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시간 TV쇼 진기명기. 오늘 의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수린입니다. 이게 저희 집 가본데요. 감정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도자기군요. 네. 글쎄요. 겉으로 봐선 그냥 평범한 도자기 같은데. 보는 눈이 정말 없으시군요. 이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보급 유물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예전에 5억을 주셨으니까 예상 감정가는 소박하게 한 10억 생각합니다. 10억이요? 네. 예, 의뢰인의 말대로라면 네. 정말 역대급 진품이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그럼 자세한 감정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확인해 주시죠. 자, 어디 보자. 자, 어디 보자. 이 패턴, 이 깊이감, 이 무게감. 이거 나왔네. 자, 이거 나왔어. 이거 자, 감정 얼마일까요? 나왔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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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궁금해?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억, 제발 10억. 10? 예? 이게 뭡니까? 10억이 아니고 10원. 이게 가품이란 얘기죠. 아니 가품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계약서까지 쓰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거 아버님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거 바닥에 안 보이십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어머,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10원도 이거 많이 쳐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5원 드릴까 하다가 10원. 어떻게 세상에 괜히 TV 나와서 정적으로 망신 다 당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집안의 가보라고 믿었던 도자기가 가짜, 소위 말하는 짝퉁이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 도자기를 판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와, 이런 경우 좀 야. 있었어요. 충격받을 수 있죠. 물려받은 유품인데 가짜예요. 아이고, 이게 충격이 컸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사업가 아버지를 둔 아들 A 씨의 사연인데요. 아버지는 값비싼 미술품이나 뭐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아끼던 도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이 다른 수집품들도 훌륭하지만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 때 만든 걸작이란다. 내가 거액을 주고 매매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조심해서 간직해야 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애장품 도자기가 가품으로 판명된 겁니다. 아니 매매 계약서까지 쓴 조선시대 걸작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자기는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정도 이때 만들어진 가짜였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는커녕 길어야 한 30년 정도 전에 제작됐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이요? 예, 아들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는 싶음에 그린 마음에 이제 화가 났는데 그래서 상속 재산을 신고할 때 도자기 가액을 빵원으로 적어서 국세청에 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감정가 책정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면 어쩔까 이게 아니라 집안에 가본데 가품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좀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꿈에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네. 벌어진 건데 그 이후에 아들에게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이 도자기의 재산 가치를 0원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비록 도자기가 가짜라고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도자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도자기였고 가치가 0원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국세청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자기를 구매했을 때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네. 그 매매 계약서에는 미술품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거래 대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 이게 특약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세청은 이 특약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이 도자기의 거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까지 상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아버지가 계약서를 잘 써두셨네. 어허. 그러면 가짜 도자기를 판명 났으니까 이걸 다시 환불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 이 도자기를 판매한 사람이 중국인이었어요. 아, 중국. 중국인이어서 아들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판매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사는지 주소지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이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도자기를 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이건 억울한 세금이다라고 호소를 한 거죠. 야, 이게 듣고 보니까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조세 심판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 도자기 세금을 매겼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세 심판원은요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속세를 이제 부과를 한 게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심판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연에서 특약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에는 피해 대가를 변상함. 이런 특약 사항에 근거해서 당신은 이 도자기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채권,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채권 역시 상속을 받았으니 이 도자기에 관한 부분은 상속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중국인이고 그치. 사실적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 나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른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당신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 중국인한테 소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항변은 그런 항변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매매 계약서를 잘 써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매매 계약서만 없었어도 그렇지.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매매 계약서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특약 부분에 좀 심판원에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특약까지 써놨으니까 어쨌든 이 아들로서는 상속 채권을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 설령 도자기 가액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상속 채권을 그러니까 내 반환 거래 대금을 돌려주세요 해서 그걸 다 받으면 그걸 사실은 상속받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나중에 그 상황까지 이 조세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세금부터 내라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었다고 하면 골동품 물려받았는데 감정을 공인된 감정인한테 받아봤더니 가액이 0원이더라 이렇게 0원 써서 감정 수료가치 내도 사실은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물려받을 채권 자체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서도 아들한테 상속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계약서 자체를 무조건 쓰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서를 써놔야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놓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다만 이 사건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 중국의 주소가 어딘지 계약서 쓸 때 주소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약서 자체부터 일단 꼼꼼하게 쓰시고 물건 사면 바로 감정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도자기를 확 깨버리고 도자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낼래.
이러면 되는 거 그냥 아닙니까? 깨버린다고 다 그 도자기를. 깨버리고. 어차피 예. 영원이니까. 그렇지. 일단은 그 반환하는 부분은 조금 변론으로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특약 사항에서 보면은 속여서 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판례에 따르면요, 이 상속 재산인 금전 채권이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죠. 중국인이고 뭐 하니까. 네.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 가액을 평가하는 게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청구인들이 이건 위작이다라고 해서 가치를 0으로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0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인한테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라도 취했으면은 그렇죠.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네, 매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조세 심판원에서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다른 합리적 방식에 의한 평가 역시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제기한. 맞아. 그리고 이게 위작인지 아닌지조차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법원을 통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다라는 어떤 증빙 같은 거 있어서 다른 합리적 사유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만약에 했었으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 사례하고는 다른 사례. 우리가 저 왜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가지고 꼼수 상속세 또는 꼼수 증여세 뭐 이런 얘기 많이 세금 안 하잖아요. 내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술품이라는 게 시가 산정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 이게 뭐 1,000만 원짜리인지 억인지 이거를 우리가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이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평가액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전문가가 내린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많게는 10배씩 차이 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심하면 몇백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시가를 적게 평가한다고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감정기관에 가서 감정인한테 의뢰를 해서 시가를 적게 평가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올해부터는요. 미술품을 상속하고 증여할 때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니라요. 2곳 이상의 전문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2명의 전문가를 선정하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기관 자체를 분리해서 2곳 이상의 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이렇게 엄격한 감정 기준이 점점 더 생기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골동품이나 미술품 상속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알고 상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